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1차 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재벌 총수들이 일제히 증인석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총수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데다가 의원들의 증인 윽박 지르기 등 구태는 여전했습니다. 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 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재벌 총수 9명이 등장한 날 국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제어 보시죠. 아직 50도 안 된 분이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별로 좋은 점 좀 못 받을 것 같아요. 육 6차에 걸친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그 합병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웠던 점,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어떤 면이 문제였습니까? 아니 지금 저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 기관 투자가 몇 분 뵌 거를 빼놓고는 저는 그렇게 크게 한 일이 없습니다. 제 시간의 95% 이상을 전자에 쓰고 있습니다. 정인 제가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요. 예. 정인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요. 삼성 회사 면접 시험에서 별로 좋은 점수 못 받을 것 같아요. 낙방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1968년생. 아직 50이 안 됐네요. 네. 근데 평소에도 남이 질문하면은 동문서답하는 게 버릇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정말 검찰 아직 조사 50도 안 된 분이 이 어른들 앞에서 이 국민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는 듯한 국민들 놀리는 듯한 발언하면 안 돼요. 자, 장충기한테 대부를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대부를 안 받았다고 그러면은 화를 내면서 당장에 해고를 시켜야죠. 네, 오늘 청문회 일부 장면을 먼저 좀 보여드렸는데 재벌 총수 9명이 등장한 날 오늘 뭐 화면에서 눈을 떼기가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이게 뭐 역사상으로 28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 상황을 긴급 타전하는 등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였던 거로 알 수 있습니다. 예. 88년도에는 지금 나왔던 재벌 총수들의 아버지들이 나와서 이 청문회 과정이 있었던 거를 비춰봤을 때 오늘 있었던 장면들이 국민들이 눈을 떼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과연 국민들 마음에 속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질의 혹은 답변들이 있었는가를 반추해봤을 때는 예.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크게 다독여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 검사에 의한 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과 달리 국민들의 감정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의 과정 속에서 충분히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이게 생중계되는 과정들을 낱낱이 공개하는 거거든요. 예. 기업 총수들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그동안 있었던 과정들을 국민 앞에 낱낱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변해갖고 정말 묻고 싶은 부분들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기대에는 조금 못 미쳤던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말을 짜맞춘 듯이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재단에 이제 돈을 낸 부분에 있어서 대가성이 있는지였는데 대가성이 없었다. 이렇게 다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저 청문회 보면서 느낀 게 예. 무딘 창과 낡은 방패의 대결이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 의원들이 생각만큼은 준비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리하지 못했고 칼 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없었다. 예,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오늘 또 나오신 총수분들 보니까 너무 연세가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제 최태원 회장 정도 빼고는 너무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을 모시고 좀 이렇게 심하게 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대로 예. 예리한 질문들이 안 나왔던 것 같고 예.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 총수분들이 준비해가지고 온 답변 내용은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자 없이 답변하겠다. 오로지 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춘 그런 그 대응이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실은 오늘 기회를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 제고에는 실패했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무딘 창과 무딘 방패라고 하셨는데 재벌 총수들이 핵심 질문에는 필사적으로 회피를 했습니다. 뭐 정유라 지원은 나 잘 모른다.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출연한 게 아니다. 면세점 관련 대가성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총수들의 답변을 모아보면 뭐 몇 가지 좀 스타일로 나눠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만 대표적으로 꼽아봤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동문서답형. 그리고 신동빈 회장은 잘 듣는 경청형. 그리고 김승현 회장은 이렇게 모습부터 카리스마가 있었죠. 카리스마형 이렇게 꼽히는데 네. 누구에게 점수를 좀 주시겠습니까? 그 김승현 회장 같은 경우는 진짜 무서워서 질문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예. 그 대답하는 과정들에 대한 그런 과묵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국조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이었죠. 예. 모든 질문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쏟아졌었고 이재용 부회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원들의 그 질문 의도를 만족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예. 불구하고 또 일부에 대한 답변들은 또 솔직한 답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형이라고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잖아요. 예. 그러면 이 최순실 관련된 의혹들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동공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딱 두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문제에 특별히 답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예. 이 부분은 본인이 가장 뼈아픈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사전적으로 준비를 꽤 많이 해갖고 와서 본인이 동문서답하려고 동문서답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두 번째로 이 대가성에 대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죄를 회피하고 피해가기 위해서 예. 동문서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 외적인 문제에서 뭐 미래전략실을 폐지하는 문제 예. 등등에 대해서는 또 의외로 굉장히 강단 있게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네. 결국 기업인들은 내 살 길을 먼저 챙겨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핵심적인 질문은 이런 거였겠죠. 최순실을 아느냐 이 질문 그리고 대통령 독대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 이런 내용일 텐데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작년 7월에 박근혜 대통령 독대했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 독대하셨습니까? 그때랑 그 다음에 2월 달에도 한 번 더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증인, 이승만 정권부터 현 정권 이르기까지 삼성이 불법 정치 자금을 약 860억을 냈다는 것이 제 계산입니다. 그중에 박근혜 정권과 무려 484억 약속하고 제공했습니다. 절반에 이르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반성하십니까? 저희가 부족한 게 많고 반성하십니까?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반성하십니까?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용 증인 15년 7월 25일 대통령과 독대했죠? 예, 몇 분 만났습니까? 3, 40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내달라고 했죠?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핵심적으로 3, 40 동안 했습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활동을 더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제일 처음에 하셨고요. 대통령의 논리로는 대통령의 머리로는 창조 경제에 대해서 3, 40분 동안 이야기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으세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3, 40분 동안. 자, 그날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기부 좀 해달라는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런 기억은 없습니다. 네, 답변과 질의에 대해서 나눠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용 부회장,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하고 나왔을 텐데요. 어떤 전략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런데 내용은 사실은 제가 사자성어로 요약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뭔가요? 죄기열부.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지선다형인가요? 예, 그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사실은 오늘 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이 집중적으로 밝혀냈어야 될 부분이 뭔가요? 뇌물죄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뇌물을 요구했느냐? 예. 그리고 이 재벌 기업들이 뇌물을 공유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철저히 피해갔죠. 오늘 다들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부했습니다. 우리 뇌물 아닙니다. 예.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되거든요. 예. 이제 기부와 관련해서는 어떤 분은 약간 강제성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거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은 아니다라고 전부 다들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아주 잘 정리가 된 그런 발언들을 이제 준비해 와서 얘기를 한 것이고 나머지 뭐 이제 이런 상황에 관한 설명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이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에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 청문위원들이 기대했던 답변은 그거 아니겠어요? 혹시 그 자리에서 예. 국민연금 이번에 그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뭐 좀 이렇게 찬성표를 좀 던져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그 부분인데 그 부분 철저히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아예 얘기도 안 나온 것으로 답변을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 이거 대가성이 없었다는 얘기로밖에 이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청문위원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이었기 때문에 좀 더 창을 좀 잘 갈고 나왔어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도 언론에 다 나온 내용 물어보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을 재탕할 거면 국정조사에서 이 귀한 시간에 증인들을 청문회장에 앉혀놓고 할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럼에도 오늘 나왔던 이유 중에 이제 의미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대가성에 관한 부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돈을 내는 과정에는 선의로 냈던 부분이다라는 건데 이 부분을 그 논리를 깰 수 있는 얘기들이 일부 나왔거든요. 결국은 강제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청와대에서 내라고 하면은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안 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가성에 대한 얘기들을 부인했는데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대가를 바라고는 내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돈을 냈는데 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르는 기업인들의 상황이라면 뭐 롯데나 SK 같은 경우는 면세점 등의 그 지정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만한 예측이 되는 건데요. 여기에 돈을 안 내면 불이익을 받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냈으면 이것 또한 대가성에 해당될 수도 있다라는 논리 구성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통해서 대가성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으면 어땠을까? 그리고 그 대가성에 대한 부분이 굳이 삼성이라는 기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영권 승계랑 맞물리기 때문에 이야기를 끄집어내기가 훨씬 어려울 겁니다. 그럼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끄집어낼 수 있는 SK라든지 아니면은 롯데라든지 이런 부분에 집중해서 그런 좀 우리들이 그동안 듣지 못했던 그런 증언들을 끄집어냈으면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던 청문회가 아닐까라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늘 그나마 좀 유의미한 진술 중에 하나가 이승철 전경련 회장이 말을 바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말한 것과 달리 오늘은 청와대가 기업 모금에 여러 가지 세세하게 참여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제 지시를 한 것으로 이제 근데 이 말이 바뀐 것은 사실은 검찰에 들어가서 바뀌었죠. 이승철 전 부회장 같은 경우에 워낙은 자기 아이디어였고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금을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좀 했겠죠. 이러다가 이 죄를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으니까 검찰 들어가서는 이제 얘기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안종범 수석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안종범 수석은 또 그 지시를 또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라고 지금 서로 얘기를 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강제성 부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권남용까지는 얘기가 돼요. 직권남용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으로 이렇게 추정해서 검찰이 이제 죄를 적용할 수는 있겠으나 이게 뇌물죄까지는 안 간다는 거죠. 이게 대가성이 명쾌하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오늘도 역시 이제 밝혀내지 못한. 저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청문회를 보면서 굉장히 좀 아쉬웠던 것이 그 공격의 화살을 자꾸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을 이제 했는데. 뭐 오전 해보면 대강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사자성어로 딱 요약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오후에는 좀 약한 고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할 필요도 있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결국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중이 되면서 오늘 청문회가 무슨 삼성 청문회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이 여러 가지 질문이 집중되다 보니까 회사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폭탄 선언을 또 했습니다. 삼성 내부도 지금 파문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재용 회장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 질문입니다. 저한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모르는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은 것 같다. 이재용 부회장보다 기억력이 훨씬 좋고 아는 게 많은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게 어떻겠냐. 대답해 주시죠. 저보다 훌륭한 분이 있으면 얼마든지 경영권 넘기겠습니다. 언제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저보다 언제든지 넘기시겠습니까? 언제든지 넘기겠습니다. 자, 갤럭시 7 또 실패했죠. 이재용 폰 실패했죠. 이재용 폰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이재용 폰이라고 기사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안 팔리니까 슬쩍 없어졌죠.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앞으로 미래 가치를 높이겠다고 하셨어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미래 가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하는 일에 제일 중요한 게 저보다 우수한 분을 찾아서 저희 회사로 모시고 오는 게 제 일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제가 저보다 우수하신 분들이 계시면 다 넘기겠습니다. 이 모든 의혹의 핵심인 미래전략실은 해체할 거죠.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답변에도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확실하게 답변하신 겁니다. 국민들이 다 보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 해체한답니다. 지금 삼성 내부가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예. 별로 안 놀랐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차피 예. 미래전략실은 해체 예정이었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래전략실은 사실은 그 조직 구성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사람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그 이제 조직을 새롭게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형으로 이제 조직 재편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이미 있는 조직에 놓고 인사 이동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도 그렇고 또 이 이재용 부회장이 본인이 이제 2014년 5월달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쓰러지시고 나서 경영 전면에 나서면서 뉴 삼성 플랜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도 그때 이미 다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 새로운 조직 형태로 이게 아마 바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기능이 과연 없어지겠느냐? 그건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에 과도하게 의존했다면 예. 이제는 사실은 국내에서의 요구보다는 해외에서 요구가 많아요. 해외 투자자들이 이 경영과 관련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해주길 바라는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삼성이 글로벌 기업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려면 예. 변화를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 조직 해체는 생각하고 있었다. 자, 그런 관점의 얘기고 전문 경영인 얘기는요. 누가 나서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 앞에서 제가 더 잘할 것 같은데 저한테 넘기시죠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예. 저거는 사실은 하나만한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예. 오늘 사실은 그 청문위원들이 놓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2014년 5월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뉴 삼성 플랜을 선포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본업에 충실하자. 스포츠단 그래서 해체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스포츠단을 그래서 계속 다 해체를 시켜왔어요. 그동안에 관계했던 뭐 여러 분야에 대한 스포츠 지원에 대한 것도 다 끊고 이제 본업에만 열중하겠다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원래 얘기했던 뉴 삼성 플랜하고 완전히 어긋나는 180도 다른 결정을 하게 예. 된 거예요. 그걸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유 말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순수한 경영에서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검토 다 끝낸 겁니다. 스포츠단 해체하기로. 그랬던 결정, 본인의 가장 어떻게 보면 첫 공약을 뒤집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캐고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캐고 들질 않더라고요. 네. 지금 청문회가 끝난 것 같고요. 지금 재계 총수들이 나와서 지금 귀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지금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면회실 있습니다. 쪽으로 지금 나가. 네. 오늘 청문회가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오전에 예. 예상되기로는 뭐 거의 자정까지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의 저녁까지 있었던 청문회 과정 이후로는 뭐 특별한 얘기들이 보도되는 게 없는 거로 봐서는 그 이후에 과연 뭐 얼마나 의미 있는 얘기가 예.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지금 있는 11시 좀 것 지나고 같고요. 있는데 오늘 청문회를 마친 재계 총수들이 지금 귀가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조금 전에 귀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조양호. 네, 조양호 회장도 지금 나오고 있죠. 오늘 뭐 재계 총수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취재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고령인 총수들도 있었기 예. 때문에 고령인 총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기아차 그 정몽구 회장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가는 등등의 그런 해프닝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뭐 충분히 얘기들 같은 경우는 오늘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많이 흘러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얘기 중에 이제 의원님들의 질의 과정이 좀 약간의 비판을 드리고자 한다라면은 얼마든지 내용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좀 합리적인 방안들을 도출할 수 있었을 거고 예. 오늘자 조간 신문들의 사설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청문회 과정들에 대한 우려가 기업인들에 대한 망신 주기식의 청문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예. 기본적인 전제 조건 가정을 깔아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정말로 최순실 게이트에 집중해서 방금 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나 삼성을 바라보는 과정에서는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질의응답 과정들이 있었더라면은 예. 뭔가 새로운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 등에 대한 기업인 총수에 대한 관심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관역과 타겟이 조금 어긋났던 부분들에 예. 대해서는 비판의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도
날카로운 질문도 많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나이를 묻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윽박지르기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에 비해서는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제 많이 줄어든 건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사실은 약간 좀 그런 그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약간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이제 나왔는데 뭐 나이 발언 같은 건 대표적인 거죠. 예. 나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거기 연로하신 분들 또 굉장히 듣기에 기분 나쁘셨을 것 예.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지양을 해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뭐 과거에 비해서 또 많이 줄어든 게 버럭하는 거죠. 예. 훈계형으로 버럭하는 것들도 네. 이제 많이 줄어들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질문하다가 조금 잘 본인이 원하는 답이 안 나오면 예. 약간 살짝 버럭하는 그런 현상들은 좀 예. 있더라고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캐고 들고 정말 꼼짝 못하게 그렇게 진땀을 좀 빼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런 데는 역시 좀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28년 만에 재계 총수들이 모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 뭔가 한 방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9명의 총수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시간 청문회를 하는데 뭔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뭔가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지 못한 좀 아쉬움이 남는 청문회였어요. 그렇죠. 예. 그 과거 88년도 이제 50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정주영 회장의 발언을 통해 갖고 기업이 어쩔 수 없이 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오늘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식들이라고 볼 수 있는 6명의 총수들까지 함께 나왔기 예. 때문에 과연 부모님 세대보다 얼마나 나은 모습들을 보여줄까라고 얘기를 했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 지났고 그 정경유착의 민낯은 여전히 바뀌지가 않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대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의 태도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예. 이번 청문회 과정들은 국회도 비난을 면치 못하겠지만 이 재벌 총수들 같은 경우도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찌됐든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왔었던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는 모른다라고 예. 일관했던 부분들 이거는 아마 국민들의 싸늘한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뭐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날이었지만 전경련의 역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한 획을 긋는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경련이 이른바 존폐 위기에 놓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정경련 해체를 반대하시는 우리 회장님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정경련은 필요하다. 아니 9분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 정경련 해체를 반대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롯데 한 분이십니까? 예. 나머지 8분은 최태원 정인께서도 아까 그 해체 반대 손을 안 드셨는데 탈퇴 의사는 동의하시는 거죠? 한걸 탈퇴를 할 필요성 분명히 그럼 인정됩니다. SK는 기존 정경련에서 탈퇴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안 있으면 모색하도록 하는데도 일단 네 아니요. 네 해주십시오. 여기서 주저하면 안 돼요. 모든 직원이 보고 있잖아요. 예. 직원들 실망시키지 않게 결단력을 보여주세요. 네 했습니다. 정경련 해체 앞장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지금 길게 얘기할 시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삼성 정경련에 기부금 내는 거 다 중지하겠다고 선언하세요. 지금 약속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약속하세요 빨리.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경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정경련은 예. 어차피 지금 예. 재벌 이 총수들이 이제 세대가 넘어가면서 최근에 인기 없는 단체로 예. 전락한 지 오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해체는 시한 문제였는데 이제 그 시기가 이번 기일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빨리 다가왔다. 이제 이렇게 예.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허창수 회장님 오늘 나와서 보니까 참 저는 보기 좀 딱하더라고요. 저분이 원래 정경련 회장을 맡고 싶어서 맡은 분도 아니거든요. 거의 떠맡듯이 맡아서 지금 장기 오랫동안 후임자를 못 찾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그런 예.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청문회 자리에서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으나 사실은 예고됐던 일이다. 그리고 그런데 조금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은 이재용 부회장의 이 정경련 관련한 발언이었어요.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은 일단 뭐 회원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 하태경 의원이 이제 추궁을 하니까 예. 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안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정경련의 탄생 과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께서 상당히 사실 주도적으로 만든 게 정경련이거든요.
그런 역사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아쉬움은 있으나 아쉬움 표시를 좀 하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회장님들이 동의하시면 이제 따라가겠다라는 정도로 예. 얘기가 나왔어요. 오히려 좀 더 정상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뭐 핵심적인 의혹 푸는 데는 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재벌 총수들이 다 같이 모여서 정경유착 고리 끊겠다. 그리고 전경련에 대해서도 좀 미래지향적인 얘기들이 나온 거는 좀 평가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긍정적인 면이죠. 그러니까 이 최순실 게이트가 비단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건 사실이지만 저는 예. 그럼에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김영란법이 과거와 단절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얘기하는 것에 거의 수십 배, 수백 배에 못지않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 고리가 바로 이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단면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전경련 같은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례에서 보듯이 예. 전경련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재계 소유 순위에 따라서 금액들을 어떻게 납부할 수 있을지가 정리됐던 부분들 예. 이게 바로 큰 과오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런 고리를 끊어내고 앞으로 대기업들이 가야 되는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것, 뭐 이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국정조사 청문회 일정이 진행되고 또 특검이 본격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고 또 탄핵 표결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얘기 들어보시죠. 평화적으로, 특히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것이 국정 안정과 그다음에 정치 일정을 이렇게 투명하고 명확하게 하는 그런 점으로 이렇게 줄곧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생각은 우리 생각이 어떻든 간에 대통령 생각은 탄핵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임 쪽으로 이렇게 받아주기를 그러는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전달한 것 같았습니다. 4월에 퇴진 그리고 6월에 조기 대선을 하자는 당론을 정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때부터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쭉 해왔다. 탄핵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자진 사퇴 없다. 헌재 결정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오늘 메시지는 크게 두 예. 가지죠. 그러니까 이제 비주류가 4월 말 제안을 한 거 아닙니까? 퇴진 예. 시점. 그거 아직 유효하다. 그런데 당신네들이 표결에 들어가서 만약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예. 그 약속은 더 이상 유효치 않다. 그때부터는 탄핵 이 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나는 그냥 법적으로 헌재에 대응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두 가지 메시지가 오늘 분명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주류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이제 호소를 한 격이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탄핵 표결에 들어가지 말아 달라. 들어가더라도 반대표를 던져 달라라고 일단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안이 이제 가결이 돼 버리면 뭐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탄핵 표결 가결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나는 담담하게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헌재 결정 이후의 시나리오까지 다 고려를 하고 있다는 건데 어떤 생각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헌재 결정이 나면 이제 끝인 거죠. 예. 말 그대로. 그러니까 탄핵이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난 뒤에 헌재의 결정이 나기까지 법적으로 어떻게 본인이 유리한 국면을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예. 많은 국민들이 아마 제4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민께 뭔가 메시지를 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왔지만 그와 정반대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4차 담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내든지 간에 지금 당장 즉각 하야 이외에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사실상 4차 담화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을 빌어서 얘기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탄핵이 부결되는 게 본인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예. 탄핵이 부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애둘러 얘기한 거고 그게 예. 바로 지금이라도 4월 사임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 탄핵이 결국은 결정되고 난 과정 속에서 지금 이렇게 탄핵 절차가 급속도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국민의 뜨거운 민심이 만약에 탄핵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될 경우에 국회 전체
정치에 대한 여론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예. 바로 이러한 그 뜨거운 민심에 대해서 친박계 의원들조차도 이거를 섣불리 국민들의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다가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친박계 의원들의 생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예. 전달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이제 가결돼도 즉각 물러나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새누리당에서는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는 문재인 전 대표의 그 요구에 대한 답도 한 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일단 탄핵이 가결이 되고 나면 중간에 내가 뭐 사퇴한다든지 하야한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이제 헌법학자들 간에도 지금 의견이 갈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탄핵이 일단 가결되고 난 다음에 뭐 탄핵 그 헌재 심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예. 그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간에 과연 하야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부분인데 하야가 가능하다라고 보는 헌법학자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는 끝까지 심판 절차는 밟아야 된다라고 예.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 그러면 중간에 하야할 그 어떤 정치적인 어떤 필요성, 법률적인 필요성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안 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사실은 근데 이와 동시에 지적을 해야 될 게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법률을 전공하신 분인데 계속 헌법과 관련해서 이 약간 어긋나는 얘기를 계속 지금 예. 얘기를 하세요. 지난번에 그 한 방송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즉시 하야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되냐라고 얘기하니까 뭐 예. 국민이 의견에 따라서 마치 이게 좀 늘어날 수 있는 예. 것처럼 그 개헌 안 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오늘 사실은 이번에 한 얘기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탄핵하고 즉시 하야. 예.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즉시 하야하고 바로 조기 대선 2달 만에 치르는 거를 원하는 건 알겠으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은 성립하기가 좀 힘든 예. 일이잖아요. 김무성 전 대표가 조기 대선 욕심 아니냐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탄핵에다 하야까지 이제 합쳐보자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탄핵이 본회의 가결되면은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법적인 절차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완성이 되면서 헌재 심리를 기다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기 대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국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당장 보기 싫으니까 끌어내려라는 민심도 일부 있는 건데 탄핵하면 근데 권한이 정지되는 거잖아요. 권한 대통령 예. 직무가 정지되지만 그럼에도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면서 예. 신분이 유지된 상태로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조차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국민들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이런 국민들의 민심을 얻고자 선동적인 정치로서 당장 하야하라 그러면 당장 하야하고 나서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것이냐 치를 수 없는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 예. 한 단계 더 나가서 걱정되는 건 본회의장에서 가결되는 순간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고 그 권한은 황교안 총리 권한 대행이 되게 되는데 네.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위해서 차기 대선으로 가는 기간 동안 황교안 총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예. 이제는 황교안 총리 내려와라라고 또 선동 정치가 이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이 또다시 예.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야당의 지도자들께서는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탄핵을 사흘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청문회나 특검이 또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김병민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개건교수 그리고 이종훈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